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입니다. 지난 숱한 대책 발표에도 여전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 답답함을 토로한 건데요. 거꾸로 해석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해법은 찾아야겠죠. 오늘 이 시간 무엇이 해법인지 함께 찾아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잇따라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뭐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은 심리라고 하니까 심리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각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홍남기 부총리의 여러 가지 발언, 특히 지금이 고점이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일종의 버블을 암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고성의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경고 또 경제정책 책임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다시 오르는 향상으로 보이고 있고 주요 기관들의 하반기 전망 리포트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부처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계속 하향 안정될 것이다 또는 하락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백약이 무효인데 다만 그 기저에는 굉장히 향후 시장 불안에 대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일종의 뭐 미 연준에서도 구두 개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홍남기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구두 개입에 가까운 어떤 정책 당국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구두 개입에 가깝다라는 해석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이라는 또 별칭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그냥 뭐 구두 개입 정도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시장을 좀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두 가지 다 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미국의 연준 같은 네. 구두 개입과 그리고 국내 사례로 비교를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통 연준의 발언을 얘기할 때는 예, 뭐 금리라든가 뭐 테이퍼링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주체들은 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나온 부동산 시점이 고점이다, 뭐 버블 이런 얘기들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또 일반인들, 개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죄송합니다. 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행보, 즉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주요 기관의 정책 방향이지만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주거 안정성에 직결되는 주택, 즉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정책 당국의 발언 자체가 개인들의 심리 상태, 즉 매수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에는 네. 좀 한정적인 감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홍남기 부총리 발언은 그런 거였겠죠. 집값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집을 무리하게 사지 마라. 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뭐 메시지를 한 것일 텐데 과연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일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펠레급 예측,
아, 펠레급 예측. 예, 그런 펠레가 예측이 다 틀렸죠. 예, 많이 틀려가지고 지금 홍 부총리께서 지금까지 몇 번의 경고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뭐 여러 가지 근거로 보면은 집값 안정 근거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그 공급, 네. 또 과거에 어떤 특정 단지를 지목해서 뭐 얼마 전 대비해서 몇 억이 떨어졌다라고 예측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는 좀 떨어지는 조짐이 아닐까 그 추세를 그렇게 보셨는데 네. 그 단지는 추후에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또 가격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2008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 금융위기 이후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고점 시사를 하셨는데 네. 이게 좀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2008년하고 비슷한 점은 네. 가격이 지금까지 올랐었던 그 피로감이라든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선회한 점은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요. 다른 점은 2008년하고 현재 같은 경우는 저금리라고 해도 그때 당시는 5.25고 현재는 초저금리입니다. 그렇죠. 0.5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요. 또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2008년하고 현재하고 상황이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또 변수라는 게 임대차 3법하고 임대사업자 폐지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전세 시장의 좀 위축이라든지 매물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례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을 갖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그런 부동산 해석을 해서 시장에서 오류를 범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뭐 보고서 외적으로도 뭐 심리적으로 많이 작용할 수 있는 영향들이 아직 많이 존재를 한다.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니까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시장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게 올해 지금 상반기를 지나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를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고 올해가 지금 8천만 원 올랐으니까 집값의 상승폭이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값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시장에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구두 개입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시장의 불안 심리, 시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이 저는 정부 당국자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저에 깔려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여러 가지 구두 개입의 내용을 보면서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네. 그 정부 정책에 상충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고점이라고 하면서 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대출을 완화해 주는지. 예. 그리고 지금이 고점인데 왜 짓기도 전에 토지 수용도 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을 하는 것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는 그거를 싸게 준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고점이면 아파트 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떨어진 가격에서 청약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정부는 떨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모든 쏟아내놓는 정책들은 사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정부가 사실 저는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건가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 중에는 전세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정말 임대 시장이 엉망진창이 돼버렸고요. 네. 지금 보면은 전세 물건 자체가 없고 또 전세 물건이 나와도 어떤 경우에는 최근 신고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일명 깡통 전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이 반려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 전세 물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전세보다는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전월세 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잠깐 매매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간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 어느 정책에도 전월세와 관련된 정책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전세 공급을 또 월세 주택 공급을 하게 되는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없앨 것이냐, 뭐 그대로 둘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정책의 변화의 기조가 아직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그렇죠. 빚어지고 있고요.
임대인들이 이런 혼란을 겪다 보니까 임차인들에게 임차하는 주택의 조건이 굉장히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장에서 이런 그 전월세 공급의 부족난이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대부분들이 네. GTX 노선, 아, 광역교통망과 관련된 앞으로 계획이 잡히거나 여기 개설되는 호재로 지역에 작용을 하는 많이 거죠.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집값을 지금 뭐 정책을 수입해서라도 도둑질해 와서도 쓰고 싶다고 하는 정부라고 보면 저는 어차피 지금 광역교통망 계획을 발표를 해도 철도는 한 14년 정도가 걸립니다. 도로도 우리가 탈 수 마찬가지거든요. 있을 때까지는요. 예, 그렇죠.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러면 집값을 정말 좀 잡겠다고 하면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할까? 저는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부동산 정책이 지금 막 그러네요. 엉켜 있는 거죠. 맞아요. 또 한편에서 보십시오. 미국 금리의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하는 총재도 계속 금리 인상에 네. 대해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정말 연내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주열 총재는 계속 금리 인상을 연내에 할 것이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이런 식의 구두 개입,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구두 개입이 가뜩이나 정책의 신뢰성이 없는 지금 부동산 시장과 경제 시장에서 더 정부 불신을 키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정부를 불신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영끌 정도가 아니라 저는 뭐 그거보다 더한 지금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일종의 정말 패닉 바잉이다. 예.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이 정말 난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정부 정책의 이런 구두 개입도 이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일반 국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은하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각 곳곳에 문제가 좀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데는 아마 기존에 했던 행위들과 그런 결과들이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은 게 정부가 계속 기다려달라 그랬거든요. 집값 낮출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사지 말고 기다려달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발언을 믿지 못하는 결과로 좀 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학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의 전달과 습득이 빠른 세상에서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넓게 금방 퍼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몇 년을 단위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간을 좀 더 넓게 본다면은 네. 사실 한국에서 여러 해 전, 즉 이전 정부, 네. 전전 정부 때부터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집값 폭락론이었습니다. 부동산 폭락이었죠. 그래서 자, 한때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집값 내려간다는데 왜 집을 지금 사느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이것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집을 사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테니까 또는 공급을 늘릴 테니까 이제 안정을 하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예. 사실 쉽게 얘기하면 건설 투자랑 같습니다.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네.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공급도 계획은 금방 세울 수 있지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관건은 실제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 모두 동일하게 작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금과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을 예상했을 때 자,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 즉 입주 가능한 실물주택 물량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년 뒤를 봐야만 그렇죠. 주택이 좀 증가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당장 집값이 안정되거나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경제부총리님의 발언이 세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당장 공급되는 주택과 향후 몇 년 이후에 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아마 7월 15일부터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정부가 집값의 하락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공급이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사전 청약이 시작되면 그쪽에 수요가 몰리면서 전체적인 수도권 아파트 뭐 매수세라든지 이런 거 잦아들고 또 가격 또 상승도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지금 매수세가 잦아든다라는 거는 반대로 또 해석하면은 집을 안 사고 임대 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그렇죠. 그 사는 수요들이 시장으로 안 훨씬, 가니까. 그렇죠.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김연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바대로 지금 시장의 가장 문제는 매매 가격보다는 임대 시장이 더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뭐랄까 지금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지연될수록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그 임대 수요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좀 걱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고는 있지만 뭐 같이 병행돼야 될 그 임대 관련된 그런 뭐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사전 청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후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그 정부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선분양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분양 제도를 하면서 정책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신뢰도는 벌써 많이 공급에 대한 그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훼손이 많이 됐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예. 또 주택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전 청약이나 자산 가치 또 내 집 장만이 어려운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생애 주기에 맞는 주택 구입을 하게 됩니다. 뭐 당장 아이가 조금 있으면은 뭐 학교를 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출산을 좀 더 해서 평수를 좀 넓힌다든지 그런 주택들이 필요한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기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양한 공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또 최근에는 리모델링 그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완화 제도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일정한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금 그 매수세가 잦아들으려면은 3기 신도시에 대한 그 타겟과 목적과 이런 것들이 맞는다라면은 매수세가 분명히 잦아들 수는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내 집 장만을 못 하신 분들도 또 집값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그것만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네. 뭐 성장 과정에 있으면서 또 뭐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애 주기에 맞춘 그런 삶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토지 보상 그 단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처음에 하시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전력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 뒤에 있는 사업도 처음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 예. 또 그런 보상 과정 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사례를 갖고 또 다른 그 토지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방법들을 또 모색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의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봤을 때는 매수세를 잠재우기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임대 시장의 불안정이 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송승현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좀 와닿았던 게 기다릴 수 있겠냐라는 건데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서울만 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2030, 그러니까 20대, 30대 매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급한 거거든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고 패닉 바잉 현상까지 감수하더라도 사겠다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수식어가 미쳤다, 미친 이런 수식어가 예전에는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요. 맞아요. 요즘은 이 수식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형용사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집을 못 사신 분들, 또 집이 없는 분들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집이 있으신 분도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나중에 이거 팔고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이사 갈 만한 지역들은 다 같이 따라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 정부가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이미 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높아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네. 이제 이게 지금 뭐 집 한 채 있으신 분들 특별한 소득 증가가 없이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편하지 않고 또 이제 이 집을 갖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서 도대체 집을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부모 세대들도 자녀들의 결혼과 맞추어서 이 자녀들의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죠. 이제 서울시에서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요, 1억 갖고는 이제 뭐 택도 1억 없는 은 상황이 벌써 네. 벌어진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 결혼하는데 부모가 1억 만들어주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쉽지 네,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대가 또 집 있고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행한 상황에 이게 처해 있다 보니까 정말 저는 정책에 좀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난맥상을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되게 좀 난감하고요. 과거에는 잘하니 못하니 해도 그래도 청와대 정책실장님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뭔가 좀 일목요연하게 움직였다면 네, 네. 최근에는 청와대는 목소리가 없고 경제부총리는 구두개입만 하시고 당에서는 대선 후보들 중심으로 중구난방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다가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 그러다 보니까 정말 두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의 혼란이 지금 정책이 굉장히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좀 전열을 갖추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하는 슈퍼바이저급의 정책 컨트롤 타워가 저는 우선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신점이 지금 없는 상황처럼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냥 이 혼란을 방치하느니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자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제가 2021년 전망을 썼던 시점은 작년 11월과 12월 정도였습니다. 그래봤자 7개월 전, 8개월 전이죠. 네. 그리고 그때 저는 임대시장과 매매시장 모두 상승할 거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시장에서 주택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한 5개월쯤 지나면은 2022년 전망을 내놔야 써야 될 될 시점이 시점입니다. 오겠네요. 자, 그러면 그때를 예상하더라도 뭐 시장이 크게 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생각이 어차피 올해 새로 발생한 뭐 이야기거리들은 이사 대책이나 뭐 LH 투기권 예.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거 말고는 새롭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고를 좀 갖다가 고쳐서 좀 재활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그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좀 이렇게 그런 것이 그렇게 해도 틀릴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자,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작년과 올해가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내년도 큰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3기 신도시든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 물량이 수요를 충당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분명히 그 안에는 뭐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원하더라도. 부족한 게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이제 각 구청 단위나 이쪽들의 건축 허가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은 흔히 말하는 한 동짜리 건물들입니다. 뭐 네. 도생이든 오피스텔이든 주상복합이든 자 이런 식의 주택들은 좀 공급이 되겠죠. 앞으로 건축 허가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수요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유형의 주택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종합한다면은 당분간 일반인들이 주택을 매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요는 네.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 일부 자치구 중에서 이렇게 2030 매수 비중이 뭐 절반 50%를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지역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서는 그래도 중저가 아파트가 좀 상대적으로는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은 고가 아파트는 과연 어떨 것인가?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곳의 위주를 보면 증여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는 2030이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연끌을 해서라도 사고 있고 밑에 있는 좀 고가 아파트들은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공급이 수요를 못 맞춰주는 상황은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해석하신 게 맞기도 하지만요. 최근에 모 단지가 청약을 했는데 네네. 그 2030 세대들이 참여한 게 한 1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17,000명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청약 열기는 2030 안에서도 굉장히 뜨겁다라고 보여지고요. 청약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기회. 그렇죠. 네. 거기에다 또 뭐 전세를 활용할 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좀 많이 쏠려 있던 것 같고요. 결국은 그 금액 안에서 수요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주택 또 특히 2030들은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증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양한 매물들을 확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과연 좀 몇 년 동안 되짚어 보면은 예.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방향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몇 년 전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다양한 물건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매매가 되고 전세가 되고 월세가 돼야 되는데 네네.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실거주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호가를 낮춰서 거래를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 투자 대안으로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충격이라든지 어떤 악재들이 존재를 한다라면은 가격을 내려서라도 시장에서 내놓게 되겠지만 네. 실수요자들 중심의 주택은 가격이 훨씬 더 견고하고 시장에 그 호가 중심으로 내놓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자꾸 지금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가격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또 지금 2030 세대들이 그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걸 보면은 이런 심리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공급에 대한 대안들 안에서 주택이 내 마음에 드는 공급은 없다. 내가 원하는 주택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싸게 공급을 해준다고 예.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전세 같은 경우도 자꾸 이중 가격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혜택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스러운 전세를 안고서 들어가느니 지금 매매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수요들도 일정하게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지면서 갭이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쪽 같은 경우도 계속 문의 관련된 게 들어오는 것들이 네. 전세하고 매매 가격이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뭐 갭이라고 그게 네. 투자의 갭이 아니라 네네. 내 집 장만을 위한 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수요들이 젊은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걸 보면은 역시나 뭐 3기 신도시나 다양한 그 주택 공급들이 있긴 하겠지만 내 집 장만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청약 열기 또 그 안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못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매수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꼭 내 집 장만 안 해도 임대만 좀 안정적이면은 뭐 임대도 괜찮아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임대를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어서 지금 매매를 비자발적으로 좀 하는 그런 네네. 성향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러면은 뭔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끔 하는 요인책이 좀 필요했을 텐데 양도세는 중과를 이미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을 좀 갖고 있어도 이걸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그냥 자녀나 이런 분에게 좀 증여하는 형태로 좀 가다 보니까 결국은 또 매물이 없어지는 매물 품귀 현상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상한 시장의 반응은 계속 틀렸던 거죠. 맞추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원인이 일단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념적으로 네. 시장 기능은 나쁘고 시장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간다. 그래서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악에 의한 이분법을 갖고 시장을 좀 예단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엄청나게 규제를 피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모 연구원의 보고서를 제가 인용을 해보면 예. 지금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을 찾아서 지금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안 잡히니까. 네, 근데 결국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은 정말 중서민들이 사는 주택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주택을 일종의 뭐 갭 투자로 사기도 하고 매매로 사가지고 임대를 놓기도 하는데 과연 정부가
이런 의도를 갖고 정책을 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도는 선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의도가 꼭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실수요자를 가장 아프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이 일종의 뭐 어제 이재명 지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부자에게 압력을 가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 부자들을 때려잡은 게 결국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나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선한 의도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경제 정책이야말로 정말 실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기능을 무시하면 안 되고 시장이 정책보다 훨씬 더 약삭 빠르게 규제를 피하고 또 그 시장 기능이 규제를 회피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순화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의 기능을 인내심을 갖고 정부가 바라봐줘야 되는데 정책이 하나 내놨을 때 뭐 이렇게 반응을 하면 또 여길 누르고 그렇죠. 뭐 이게 이제 핀셋 규제, 풍선 효과 풍선으로 이런 거 같이 나타났죠. 있는데 결국 저는 조급한 정부 정책이 지금 이렇게 시장을 이상한 괴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아무것도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 지금까지 쏟아내 놓은 정책도 아직 시장에서 다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내년에 정권 바뀌면 네. 또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무리하게 뭘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한 부작용들을 좀 일부 해소하는 방법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지금 이제 신규 분양 아파트는 바로 입주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세를 못 주게 돼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분양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또 그 삶의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분양을 그렇죠. 받는 건데 이제 분양받아서 아기 좀 크면 이사하려고 했는데 이제 당장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분양받은 사람들이 직접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을 부여한다면 신규 아파트의 분양 물량이 조금 대거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일부 깡통 전세라든가 전세 물량 품귀 현상에 조금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5월과 6월 정도를 이제 좀 나름의 비수기라고 판단을 하는 시기인데 요즘에는 김연아 위원님 말씀처럼 전세 매물이 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전세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 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전세 뭐 매물 찾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 곳은 어디인가 서울 밖으로 나가야 되나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와 금년 초까지만 해도 네네.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의 뭐 감소를 가지고 이제 하락의 변곡점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맞지 않게 된 거죠. 그렇네요. 사실 그거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그 일정 금액대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수준에서는 네. 주택 매매라는 것은 뭐 10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오래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할 때마다 몇백만 원 내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과거에 똑같은 주택을 매매할 때도 기타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집을 사고 팔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아파트 매매 건수가 부동산 시장의 네. 수요를 측정하는 또는 추정하는 지표로 효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5월, 6월 거기에 더해서 네. 이제 5월, 6월 비수기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의미를 잃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오른다 내린다가 같이 혼자하고 있다가 네. 이제는 내린다는 주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효과가 이제 없어졌죠. 대세가 거의 오른다는 쪽으로 딱 갔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은 비수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냥 빨리 매입하는 게 유리한 거죠. 음.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집을 매입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전세도 빨리 구하는 게 유리한 거죠.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예상이 많으니까요.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전세마저 이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앞서 송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집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다. 근데 심지어 지금 전세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전세 기다리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물이 없잖아요. 또. 뭐 심지어 특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을 기다리려고 뭐 약간의 금액을 미리 보수를 주는 경우도 미리요? 예, 왜냐하면은
그만큼 일종의 대기표를 찜해 놓는 꽂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예. 그 김연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실제 그 분양주택에서 입주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그 입주한 단지들 보면은 그 굉장히 입주하는 데 있어 전세라든지 임대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뭐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뭐 전세 그 임대주택이라든지 장기 주택, 뭐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품귀 현상을 잇는 그 상황에서 또 이런 품귀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값이 특히나 새롭게 신규 계약되는 그런 주택이잖아요. 입주하는 그런 단지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을 굉장히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받으셔가지고 입주하는 그 단지 같은 경우는 잘 검토를 해서 이런 물량들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을 해주고 싶어도 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서울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고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서 뭐 대중교통을 뭐 빠르게 움직이는 그 대중교통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 뭐 훔쳐서라도 갖고 오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좀 훔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서 훔쳐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좀 처음에 좀 잘 잡았으면 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정도로 풀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좀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당의 뭐 부동산 특위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세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됐던 게 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인데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령자의 종부세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해보는 것까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뭐 그런 거잖아요. 은퇴한 고령자가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뭐 주택을 상속하거나 매도할 그 시점까지 좀 밀어주겠다라는 건데 이 방안은 좀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뭐 혜택, 효과 이런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제목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러니까요. 당장 과세를 세금을 내지 밀어준다. 않고 이제 밀어주는 건데 좀 기술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아, 첫 번째, 이제 올해 낼 종부세를 내년으로 이연을 시켜줍니다. 또 내년까지 누적돼서 네. 이제 또 이연시켜주죠. 네, 그럼 네. 이게 일종의 금리 같은 이자가 붙지 않고 네. 그냥 지금 현재의 가격이 누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아. 미래 가치로 나중에 환산이 돼서 네. 이게 약간 복리 수준의 가격으로 늘어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자면은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이제 나중에 집값이 조금 떨어지거나 주춤하게 되면 이제 고령자들이 뭐 한 10년 이상 사셨다. 네네. 그럼 뭐 집값의 반을 세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세금 내고 나면 집값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인지시키고 있는지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영목이지라는 거를 한동안 이제 많이 했었는데 영목이지를 했다가 집값이 오르면 그 소유자들이 다 영목이지를 취소하십니다. 아, 네, 갖고 있는 게 더 부담스러운 유리하기 거니까요.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정부가 영목이지를 시행을 했을 때 정부가 손해 보면서도 그 월 모기지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좀 내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종부세를 매기는 방법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겁니다. 예. 정당한가요? 네, 저는 이렇게 과표를 빠르게 상향시키고 거기에다 높은 세율을 붙이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표 현실화율, 그다음에 종부세 뭐 실효세율 네. 높이는 과정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금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찔끔찔끔 올려야 서서히. 된다. 예.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저는 이 정부는 네. 뭐 지금 조그만 그 추가 세수만 발생하면 추경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너무 급하고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제가 말한 대로 이 점진적 상승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지금 상승 속도라면 이연제도라는 게 아마 10년 정도가 넘으면 집값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서 결국 노인분들이 하나도 네. 가져갈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것 같아서 저는 요거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지만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사실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시점을 미뤄준다 그래서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은혜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중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때는 또 그게 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세금 자체는 똑같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사정을 돕겠다 이런 네. 거는 일단 맞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네. 이 비슷한 걸 한번 예전에 겪었어요. 어떤 거죠? 예전에는 자동차 관련 벌금을 낼 때, 주차 위반이나 과속 이런 거 벌금을 낼 때 네네. 벌금을 바로 내지 않고 차를 폐차할 때 몰아서 낼 수 있었습니다. 폐차를 근데 할 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화폐에는 시간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벌금 나왔을 때 바로 내는 것보다 한 10년 뒤에 폐차할 때 내는 게 좀 더 유리했어요. 사람들이 벌금을 잘 안 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벌금을 먼저 내면 감면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네, 벌금이 4만 원 나왔는데 미리 빨리 내면 네. 3만 2천 원만 받는 식으로 이렇게 되죠. 음. 자, 똑같은 맥락에서 예. 이 종부세를 만약에 이혼합니다. 이혼하는데 이제 지금의 명목 금액과 시간이 지난 나중에 후에. 명목 금액을 네. 똑같이 한다고 하면 낼 필요가 없죠. 내는 그렇죠. 게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더 비싼 값을 치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가산세를 붙인다면은 네. 이게 그러면은- 이혼하는 거에 대한 장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돈을 더 내야 세금이 되는 더 붙는 거니까.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종부세 과세 이전 제도가 그 언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세금 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하는 건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안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더라도 음. 그래도 세금 부과하는 건 똑같죠. 그렇네요. 네,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럼 결국 아직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좀 봐야지 알 수 있겠다라는 김연아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가 됐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여당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위 2% 종부세 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냐, 조세법률주의 위배가 되냐 마냐에 대해서 없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당론에 좀 동의를 시사한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2%. 네, 제가 그 조세 전문가는 아니어서 위헌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은 좀 논외로 한다면은 2%라는 그 수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한 2.1%부터는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예. 어딘가에 누구는 내야 되고 누구는 안 내야 되고가 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저희도 계산을 하다 보면은 가격으로 정해놓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어떤 특정 그 그룹을 정해놓고 한다라는 거는 그냥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혼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로 보여져요. 네. 최근 들어서 납세자들이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소송 같은 것도 했었는데 조세 심판원에서 사건 인용률을 보니까 예. 이것도 과거에 21.7%에서 30%로 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올라갔어요. 예, 그만큼 오류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류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복잡해진 그 셈수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2%라는 거는 해석을 안 하고 싶어도 네. 그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센트도 퍼센트지만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을 당하는 이런 세금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는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그런 정책이 돼야지 자꾸 어떤 이념적인 부분들, 부자, 그다음 그 계층을 나누는 이런 그 방식의 세금 제도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별보다는 가격으로 맞추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비락일 수도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의구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조세범죄주의 논란도 계속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2%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숫자 2에 대한. 예, 그리고 아마 2%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공시가격이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많은 지적이 있고 이제 이게 또 헌재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종부세와 관련돼서는 계속 이런 식의
저는 위헌 소송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2%니까 제가 2%에 해당 안 되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남 얘기처럼 있죠. 들릴 수 예,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자의적으로 2%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10%도 하고 20%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예. 자의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권력의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주택 공급이 어려워질 때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30% 미만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네. 예, 지금 강남에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 뭐 100매각짜리 네.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건데 앞으로 서울 시내 요지의 땅에 그런 주택만 지어 보십시오. 그러면 종부세 내던 아파트들이 갑자기 2%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럼 아까 이제 얘기하셨는데 2.01%가 되는 순간 나는 집값이 충분히 높은데도 종부세 대상이 그렇죠. 안 되는 해방이 거죠.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도 없고 또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말 주먹구구식의 조세 정책은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권이 바뀌면 이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티게 들어가는 거네요. 어제 뭐 이제 그 대권을 나가시겠다고 하는 분이 종부세에 대한 기자들 언급에 이거 종부세 자체를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 반응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잠깐만 지금 이 좀 왜곡되어 있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요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하는 이런 꼼수는 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예정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년에 심판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바꾼다. 그러면 오히려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갖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총체적 난국이지 않을까. 김부겸 총리의 말이 어디서라도 정책을 훔쳐오고 싶다라는 그 말이 좀 와닿는 현실을 맞닿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토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연아 의원, 이은영 연구원,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